2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수진의 장례식장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전 10시 장례식장 로비에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눈물을 훔치는 친구들, 딸의 대학 동기들까지. 저 민우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50세, 홀로 딸을 키워온 지 20년. 이제 그 딸마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도 값비싼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이금 봉투 대신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솜이 빠진 그 인형.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인형은 수진이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가던 날 함께 사라진 바로 그 인형.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혜원이?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녀, 바로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 혜원 48세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수진이 엄마 아니야? 20년 만에 나타나다니. 혜원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그리움도 슬픔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원망했던 여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그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혜원은 영정 앞에 인형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딸이 죽고 나서야 나타난 거야? 하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혜원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방명록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희망마을 공동체, 그리고 말없이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딸이 태어난 날의 기쁨, 그리고 혜원이 떠난 그날의 충격 20년 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민우 30세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혜원 28세는 갓 태어난 수진을 돌보며 집에 있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 곰팡이가 가득한 벽,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 그곳에서 세 식구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민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일당 6만 원 한 달에 20날 정도 일하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혜원은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면 내지기를 했습니다. 단추 달기, 액세서리 조립 손가락에 상처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혜원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민우가 물었습니다. 혜원은 손에 든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전기료 체납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면 끊긴대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친척들에게 빌릴 만큼 빌렸고 은행 대출도 한도가 찼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열이 났습니다. 혜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혜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 1만 3천 원. 병원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내일 일당 받으면 바로 데려갈게 민우가 말했지만 혜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혜원은 수진을 업고 동네 보건소로 갔습니다.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혜원이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어디든 취직할게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누가 봐? 아직 어린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가난하게 살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민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민우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내가 더 뭘 어떻게 하라고. 둘은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민우가 공사장에서 돌아왔을 때 혜원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쪽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수진이 잘 키워주세요. 혜원 통장에는 단 1,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가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진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혼자서 어떻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수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은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습니다. 민우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일기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장학금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다. 익명의 후원자님. 이게 벌써 3번째다. 누구실까? 정말 감사하다. 민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학금? 익명의 후원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이번 학기 등록금 낼 수 있었다.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아빠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일기. 오늘 카페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다.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데 자꾸 나를 보시더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분이 커피값을 계산해주고 가셨다. 2년 전 일기. 그 여자분을 또 만났다. 이번엔 도서관 앞에서. 우연일까? 그분이 말을 걸었다. 공부 열심히 하니? 힘들지 않니?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나는 괜찮다고 했다. 1년 전 일기. 드디어 알았다. 그분이 엄마다.
사진을 보고 확신했다. 아빠 지갑에 있던 오래된 사진,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분과 똑같았다.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전 일기. 엄마를 만났다.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엄마는 희망마을이라는 곳에서 일하신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엄마는 부자가 아니지만 진짜 부자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석 달 전 일기. 엄마와 함께 희망마을에 다녀왔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더라.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엄마가. 마지막 페이지.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만나면 좋겠다. 우리 셋이 함께 밥 먹으면 좋겠다. 민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했고 엄마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인 자신만 몰랐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왜? 민우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빠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민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혜원을 찾아가야겠다. 진실을 알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장례식장 방명록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희망마을 공동체. 민우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3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작은 마을 입구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마을 공동체. 민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폐교된 학교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혜원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자 혜원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희망마을이야?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얘기하죠. 둘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들은 작은 방들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여자가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민우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후원금 내역서, 식단표, 건강검진 일정표.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재벌이라도 된 줄 알았어. 혜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재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럼 이 마을은 뭐야? 당신이 운영하는 거야?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것은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든 거죠.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할 뿐이에요. 민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원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처음 3개월은 찜질방에서 잤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하루 4만 원 받았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을 뿐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주방 보조로 올라갔어요. 월급이 90만 원이 됐죠. 고시원 방을 얻었어요. 평수는 2평도 안 됐지만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크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매일 밤 울었어요. 그럼 왜 안 돌아왔어? 민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가난이 싫어서 떠난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혜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정도 지나니까 주임이 됐어요. 월급 150만 원.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를 위해서. 장학금? 민우가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익명으로. 혜원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필요한 건 많지 않았으니까. 민우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은 언제부터? 혜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쯤이에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노숙하시던 분이었죠. 폐지를 주우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혜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을 병원에 모셨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 써서.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쓸 때 의미가 있다는 걸.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갈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재고시원에 모셨죠. 둘이서 2평에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 친구분들도 오셨어요. 노숙하시던 분들. 제 방에는 5명이 됐죠. 혜원은 웃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마을을 만든 거야?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같이 고생하던 분들이랑 힘을 합쳤죠. 폐교된 학교를 싸게 임대받았어요. 다 같이 고쳐서 지금처럼 만들었어요.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됐다고?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장 잔고는 없지만 저는 부자예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혜원은 민우에게 마을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기증받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해요. 학교 가기 힘든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탈북 청소년들. 한 소년이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이 공부 잘 되니? 소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민우는 놀랐습니다. 엄마라고? 혜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로 간 곳은 공동 주방이었습니다. 큰 냉장고 안에는 후원받은 식재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끼 다 같이 먹어요. 누구나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인사했습니다. 지은 씨, 손 괜찮아요? 여성은 손을 보여줬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혜원이 민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3달 전에 왔죠. 남편한테 뜨거운 물을 맞았어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제 비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제품들을 팔아요. 수익금은 다 마을 운영비로 쓰고요. 한 할머니가 혜원을 불렀습니다. 혜원아, 이리 와봐. 혜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고맙다. 혜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원은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가 식당에 모였습니다. 약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노인, 청년, 아이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혜원이 밥을 나눠줬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혜원과 민우는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혜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를 도운 후에 깨달았어요. 진짜 분은 나눌 때 생긴다는 걸. 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혜원이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혼자 모으기만 하면 돈은 그냥 숫자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이야기가 돼요. 할머니의 웃음, 지은 씨의 새로운 시작, 준혁이의 꿈. 그게 진짜 부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수진이한테 좋은 걸 사주고 싶었죠. 하지만 돈을 벌수록 공허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났고 이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행복해졌어요. 민우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수진이 엄마였어. 수진이 옆에 있어야 했잖아.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요.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예요.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지켜봤죠.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 민우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혜원에게 건넸습니다. 혜원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수진이 우리 딸이. 혜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에 적혀 있었어. 엄마가 진짜 부자가 됐다고. 자랑스럽다고. 혜원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엄마 봐. 엄마 여기 있어. 민우는 희망마을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민우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내일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민우는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해. 수진이 유언장 공개 날이래.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저도 가야 할까요? 당연하지. 당신도 수진이 엄마잖아. 둘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 민우와 혜원이 앉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수진 씨의 유언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수진은 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제 모든 재산은 엄마 이혜원의 희망마을 공동체에 기부합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진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마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혜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총 재산은 예금 2,300만 원, 주식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 편지를 남긴다는 건 제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제게 최고의 아빠였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죠. 혜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민우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아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저를 도우셨어요.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는 희망마을에서 수십 명의 엄마가 되셨어요. 그게 진짜 부예요. 민우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 부탁이 있어요.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아빠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엄마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는 강한 척하지만 외로운 사람이에요. 혜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행복했어요. 아빠와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수진 올림. 민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혜원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유언대로 재산은 희망마을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진이가 원한 거니까.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혜원도 서명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희망마을로 돌아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가 제 집이에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돼? 혜원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부탁했잖아. 당신 곁에 있어달라고. 민우는 서울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세간살이를 팔고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정말 산골로 가는 거야? 거기서 뭐하고 살 건데? 민우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생각이야. 일주일 후 민우는 희망마을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지고 혜원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했잖아. 같이 있겠다고. 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좁지만 깨끗해요. 민우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책상, 옷장.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부엌 선반이 부러진 것을 고쳤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을 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둘째 주 민우는 텃밭 일을 도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배추를 심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서 고생이야? 민우는 흙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진짜 삶이지. 셋째 주 민우는 아이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책꽂이 만들기, 새집 만들기.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팔면 돈 벌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직접 만든 거라는 자부심. 준혁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완전히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원과 민우는 다시 뒷산에 올랐습니다. 혜원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뭘? 서울 떠나온 것, 여기 온 것.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사는 것 같아. 혜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돈 벌기에만 급급했어. 수진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가게 하려고. 그게 부자 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 혜원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따로 있더라고. 준혁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할 때, 할아버지가 웃으실 때, 지은 씨가 다시 웃음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부야.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가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진짜 부는 나눌 때 생기는 거. 혜원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줘서.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 우리 다 열심히 산 거잖아. 둘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보고 있을까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지금 웃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것처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깨달았다. 진짜 부자가 뭔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부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희망마을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남긴 재산 덕분이었습니다. 민우는 낡은 창고를 목공소로 개조했습니다. 기증받은 도구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목공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했습니다. 준혁이가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의자였습니다. 아저씨, 봐요. 제가 만들었어요. 민우는 의자를 살펴봤습니다. 잘 만들었네. 튼튼하고. 준혁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엄마 드릴 거예요. 혜원 엄마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좋아하시겠다. 혜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은 씨가 첫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이었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혜원이 빵을 잘라 맛봤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빵집 차릴 수 있겠는데? 지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혜원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탈북한 30대 여성과 그녀의 아들, 노숙하던 60대 남성, 집을 잃은 40대 가족,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마음은 넓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와 혜원은 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혜원이 만든 국화였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잘 지내고 있지? 혜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왔어. 아빠랑 같이.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선물 잘 쓰고 있어. 희망마을이 점점 커지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있지. 혜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야. 내가 진짜 부가 뭔지 가르쳐줬어. 민우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진짜 부자야. 그렇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부자예요. 그날 오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준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12살이 되는 날, 모두가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는 지은 씨가 만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소원을 빌고 초를 껐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준혁이는 웃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소원은 이 마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모두가 모였습니다. 35명. 나이도 사연도 다르지만 한 가족 같았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혜원도 함께.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진짜 부는 혼자 쌓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준혁이의 웃음, 지은 씨의 새 출발, 할머니들의 평화. 이 모든 게 우리의 부다. 혜원도 옆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민우와 함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의 불을, 우리의 행복을. 둘은 서로의 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행복하네.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창밖에는 달이 밝았습니다. 희망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빛은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진짜 불을 찾은 사람들의 불빛.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랑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 민우와 혜원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마을의 아침은 늘 그랬듯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와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주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이 소박함 속에 진짜 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